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텍사스로 한번 가볼게요. 이 텍사스 남쪽에 그랜드 프레이리라는 지역인데요. 1995년 12월 4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이날도 아직은 겨울 같지도 않은 그냥 선선한 날이었어요. 이제 막 해가 뜨고 일출이 지났을 무렵이었는데요. 이 지역의 외딴 곳에 도로를 따라서 한 농부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른 아침에. 그러다가, 저게 뭐지? 저 사슴인가? 사슴이 로드킬 당했나? 다가갔더니 사람이었어요. 사람 시신. 자세히 보니까 좀 젊어요. 한 10대 소녀쯤 돼 보이는 여자였는데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농부는 교통사고를 당했나 보다. 길 가다가 뺑소니에 치여가지고 이 뺑소니범 도망갔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바로 왔죠.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교통사고가 아닌 거예요. 이 시신 상태가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소녀의 왼쪽 뺨에 이 볼에 총알구멍이 하나 있었고요. 또 이마에 하나, 그리고 이 귀 위쪽으로 여기 두개골까지 좀 표현이 그런데 호박이 찌그러졌다. 움푹 꺼져 있었어요. 함몰되어 있었어요. 이건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살인 사건이었어요. 시신은요,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좀 신원을 특정할 만한 게 적혀 있었는데요. 티셔츠에 레터링이 있었는데, UIL Region 1 Cross Country Regionals 1995. 이게 크로스 컨트리 스키 말고 뛰는 겁니다. 이 트랙이 아니라 어디 산이나 들판, 숲길 이런 자연에 뛰는 육상 종목을 이제 크로스 컨트리라고 하는데요. 보통 5km에서 10km 정도 뛴다고 해요. 이 경기에 참석한 이게 기념 티셔츠 같은 걸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소녀가 1995년 그 해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이걸로 수소문을 하자 몇 시간 만에 이 소녀의 이름이 에이드리안이다. 맨즈필드 타운에 사는 16살 고등학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에이드리안은요, 두 남동생이 있는 첫째 딸이었어요. 아빠 빌은 건설 장비,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엄마 린다는 마사지사로 일을 합니다. 원래 이 가족은요, 텍사스에서도 좀 큰 도시, 달라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살다가 부부가 논의를 한 거죠. 여보, 우리 애들이 좀 크는데 좀 안전하고 조용한 동네로 이사를 갑시다. 우리나라랑 좀 반대죠. 우리는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학군이 좋은 대도시로 가고 싶어 하는데 미국은 대도시라고 해서 다 학군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대도시일수록 좀 범죄율이 높은 편이고 홈리스도 있죠. 이민자들, 불법 체류자들이 많기 때문에 대도시가 치안이 안 좋은 편이거든요. 아무튼 10년 전에 이 가족이 맨즈필드로 이사를 온 거예요. 달라스랑 맨즈필드랑 그렇게 멀지는 않는 거리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좀 조용하고 사람도 대도시에 비해서는 얼마 없고 한 2만 명 정도 살았거든요. 또 학군도 좋은 편이었어요. 그렇게 에이드리아는 맨즈필드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요, 완전 인싸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학교에서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만 따로 모아서 특별반처럼 방과 후 수업 이런 걸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수업도 받고 축구팀 선수로 활동도 하고요. 나중에는 크로스 컨트리 팀, 아까 그 티셔츠에 적혀 있던 그 팀에 들어가서 선수로 뜁니다. 거기다 에이드리아는 알바까지 해요. 엄청 바빴을 텐데 골든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패스트푸드점에서 거기서 일도 하고 인기도 많았고요. 남자 여자 가리지 않았어요. 다 좋아해 에이드리안을. 얼굴도 예쁘지, 성격도 활기차지. 에이드리안이 학교 복도를 지나가면요. 왜 미국 드라마 보면 그 캐비넷 쭉 있는 복도 있죠? 거기서 인사를 안 하는 학생들이 없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딸이 너무 외향적이니까 다른 친구도 많고 놀러도 가고 모임도 많고 하니까 이 내심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단속을 했어요. 에이드리안, 너 16살 생일 전에는 절대 남자친구 안 돼. 집에는 항상 9시 전까지 들어와야 돼. 어디 영화를 보러 간다? 콘서트 보러 간다? 그럼 그 티켓을 엄마 아빠가 꼭 확인했다고 합니다. 진짜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이런 규칙을 정해두고 딸을 단속했단 말이에요. 혹시나 그냥 마음대로 놀아라 했다가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16살 생일이 지나고 나서는 이런 규칙이 살짝 느슨해졌어요. 왜냐면 북미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6살 생일을 스윗 16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16살이 지나면 운전면허를 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좀 크죠. 국가에서 나에게 뭔가 자격을 부여해 주는 독립적인 뭔가를 인정해 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은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청소년 시기에서 좀 중요한 전환점이거든요. 부모들도 "너는 이제 독립할 준비가 됐어." 친구들 간의 네트워크도 좀 존중을 해 줍니다. "너 어디 생일 파티 가야 돼?" 뭐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뭐 프롬 가야 돼?" 딸의 뭐 인맥이나 친구 관리 뭐 이런 것에 자유를 주는 거예요. 심지어 술을 알려주는 부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에이드리아는 16살 생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좀 자유롭게 외출도 하고 즐기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경찰은 수사에 들어갑니다. 근데 현장에서 에이드리안이 뭐 몸부림을 치거나 누구랑 다투거나 그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총에 맞아 죽은 건데, 그리고 밤새 에이드리안은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분명 엄마 아빠는 딸이 방에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래서 경찰이 집안에 누가 침입을 해서 납치를 했나 살펴봅니다. 근데 방문도 멀쩡하고 유리창도 깨끗해요. 이 말은 제 발로 나갔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범행 목적도 뭐 이게 강도인가 성범죄인가 막 추정을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었어요. 성범죄의 흔적도 없었어요. 경찰의 결론은 이건 분노 살인이다. 그것도 부들부들 엄청난 분노. 견디지 못하고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것 같다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건이요. 이게 청소년이 학생이 살해를 당하면 이 경찰들이 초동 수사가 쉽지가 않대요. 왜냐면 만약에 성인이다? 그럼 그 사람의 행동 반경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 낯선 사람이라고 하면 뭐 마트나 배달기사 이 정도인데, 에이드리안처럼 학생이다? 그럼 하루에 마주칠 수 있는 학생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당시 에이드리안은 맨즈필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요. 여기 학생 수가 총 2,500명이었습니다. 거기다 에이드리안이 완전 인싸였어요. 복도 걸어 다니면서 막 다들 안녕 너 뭐 했어?" 인사 나누는 친구들만 해도 상당한데 이걸 뭐 다 수사하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경찰은 가장 먼저 에이드리안의 엄마 린다에게 물어봤어요. "딸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나요?" "지난밤에 딸이 자기 전에 본 게 마지막이었어요." "조금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그게 좀 있긴 했는데요." 원래 에이드리안이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밤 10시 까지. 밤 10시 이후에는 통화가 금지였는데 지난 밤에는 10시 반쯤이었나? 아빠한테 물어보더래요. "아빠, 남자친구랑 나 잠깐 통화해도 돼요?" 아빠는 "아, 그래. 짧게 해야 된다." 당시 에이드리안이 알바하면서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트레이시라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 남친에게 전화를 걸려고 이제 뚜뚜뚜뚜 하는데 뚜뚜뚜 그 중간에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전화를 하는 중에 다른 누군가에게서 연락이 왔어. 우리 뭐 통화 대기 중 버튼이라고 하죠. 그게 95년도인데 집 전화기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에이드리안이 잠시 응? 전화 들어오네. 여보세요? 받았는데 이 모습을 엄마 린다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전화가 들어오니까 궁금하잖아요, 누군지. 에이드리안은 여보세요? 어, 어, 그래, 알았어." 한 1분 정도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린다는 "아니, 이 밤에 누가 전화 온 거야? 네 친구야?" "아, 우리 크로스 컨트리 팀에 있는 데이빗이야." 근데 데이빗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이렇게 흘려 말하더니 다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잠깐 통화를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린다는 약간 "에이, 데이빗? 누구지? 처음 들어보는데?" 딸 친구들 이름을 다 알고 있었는데 이 데이빗은 처음 들어보는 남학생의 이름이었다고 해요. 근데 뭐 잠깐 통화할 수도 있지.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밤에 12시쯤 깊은 밤이었어요. 에이드리안의 남동생이 우연히 창밖에 헤드라이트 같은 게 비쳐 가지고 "아이 뭐야 왜 이렇게 밝아?" 하고 내다보니까 웬 픽업 트럭이 집 앞에 대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차인데 왜 남의 집 앞에 차를 대고 있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것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나가 방에 없어요. 에이드리안이 사라졌다. 린다는 아침에 딸이 안 보이니까 여기저기 찾다가 학교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곤 학교 크로스컨트리 팀 그 코치랑 연결이 됐는데요. 코치님, 혹시 에이드리안 거기 있나요? 오늘 아침에 훈련 있어요? 아니요. 아직 에이드리안 학교에 안 왔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딸이 갑자기 안 보이는데. 그럼 혹시 크로스컨트리 팀 선수 중에 네이빗이라고 있나요? 어젯밤에 제 딸이 네이빗이랑 통화를 했거든요. 코치는 네이빗이요? 네, 있기는 한데. 근데 에이드리안이랑 네이빗이 친했던가? 둘이 같은 운동팀 선수이긴 한데요. 전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젯밤에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이 코치는 조금 이상하다 했죠. 그러고 이제 누구 다른 학생 시켜가지고 저기 누구야 저기 데이빗한테 가서 에이드리안 소식 아는지 한번 물어보고 와라 시켰어요. 그렇게 에이프릴이라는 친구가 찾아갑니다. 데이빗 있는 교실에 가서 야 데이빗 너 어제 에이드리안이랑 통화했어? 근데 데이빗이 정말 그 띠꺼운 표정으로 뭐야 너? 아니 왜? 내가 통화를 해야 돼? 딱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이제 건너 건너 전달이 돼 가지고 엄마 린다에게 들어가는데요. 어머님 그 지난밤에 데이빗은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분명 데이빗이라고 했는데 그 같은 크로스 컨트리 팀 선수." 그렇게 린다가 딸을 애타게 찾고 있을 때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며칠 뒤에 데이빗을 인터뷰했어요. 데이빗만 인터뷰를 한 게 아니고 당시 학교 안에 교실 하나를 통째로 인터뷰실로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러고 뭐 친구들, 선생님들 한 명씩 다 불러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중에 데이빗도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도 엄마에게 전달받았겠죠. "전날 밤에 데이빗이랑 통화를 한 것 같다." 그렇게 경찰이 물어보니까 데이빗은 "아니요. 저는 통화한 적 없는데요. 저는 그날 집에 있었는데요." 태연이 자기 알리바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경찰이 데이빗을 인터뷰해 보니까 데이빗이랑 에이드리안이랑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분명 이건 분노에 의한 살인인데 에이드리안이랑 뭐 둘이 평소에 친하지도 않았고 아까 그 크로스 컨트리 팀 코치도 둘이 뭐 친했던가 그랬잖아요. 또 에이드리안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전화번호부가 있었어요.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때가 95년도거든요. 전화번호부 수첩 이 작은 거. 종이도 엄청 얇고 가죽 케이스 같은 게 달려 있는데 그것도 되게 얇아요. 그 안에 펼치면 뭐 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 뭐 이런 거 쓸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여러 장 들어가 있습니다. 에이드리안도 이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 안에 한 30개가 넘는 연락처가 있었거든요. 데이빗 번호는 없었어요. 무엇보다 에이드리안이랑 데이빗은 그냥 성향 자체가 아예 다른 친구들이었어요. 그럼 데이빗이 어떤 학생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데이빗은 에이드리안보다 한 학년이 높았어요. 같은 맨즈필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아빠는 맨즈필드 초등학교에서 교장까지 하시고 은퇴를 하셨고요. 엄마도 전직 교사였습니다. 교육자 집안이에요. 데이빗은 7살 때 처음으로 엄마 아빠 손 잡고 에어쇼를 보러 갔는데요. 하늘에 비행기들이 막 퓨, 퓨 날아다니고 전투기가 두두두두두 하는데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아빠, 나 파일럿이 되고 싶어. 다짐을 하는데 이게 진짜 찐이었어요. 찐으로 되고 싶어 했어. 저는 어릴 때 학교에서 뭐 장래희망 써내라 그러면 뭐 대충 뭐 선생님, 간호사 뭐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거 그런 거 썼거든요. 근데 데이빗은 진심이었어요. 이후에 학교 다니는 동안에 성적도 좋았고요. 품행도 항상 단정해요. 머리도 군인처럼 짧게 딱 자르고 자세도 꼿꼿하고 흐트러짐이 없어요. 마치 중세시대 영화에서 튀어나온 그런 기사님 같은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졸업을 앞둔 시기에는요, 이제 한국으로 치면 고3이에요. 고3을 시니어 학년이라고 하거든요. 시니어 때 데이빗은 크로스 컨트리 선수, 이렇게 운동선수 활동도 하고, 또 주니어 ROTC 프로그램에서 리더로 발탁이 됩니다. 또 진로도 나는 콜로라도에 있는 미 공군 사관학교에 갈 거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사람이 너무 잘나면 옆에서 막 시기 질투할 거 아니에요. 특히 남학생들이 좀 데이빗을 비꼬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존경심에서 비롯된 질투인 거지.
대신에 여학생들에게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런 친구가 잘 없어요, 미국에서. 품행도 단정해, 매너도 좋아. 뭐 어떤 여학생은요, 데이빗은요,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멋진 남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실제로 여학생들이랑 데이트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또 막 인싸 느낌은 아니었어요. 여학생들에게 인기는 많지만 이 남자친구들이 봤을 때는 아유 막 저 샌님 놀림당하는 학생? 근데 데이빗은 1도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렇게 맨날 공부만 하고 운동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반면에 살해된 에이드리안은 완전 인싸였는데 학교에서 다 인사하고 다니고 막 치어리더 준비하고 축구팀 선수로 활동하고 둘이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친하게 지냈다는 정황도 없었고. 무엇보다 만약에 에이드리안이랑 데이빗이랑 둘이 뭔가 접점이 있다? 그럼 남녀니까 연인 관계이려나? 크로스컨트리 경기 갔다가 눈이 맞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데이빗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나이엔이라는 친구였어요. 데이빗이랑 동갑이었고 같은 시니어 학년이었는데요. 다이앤은 정말 데이빗 못지않게 미국에서 보기 드문 일탈이라는 건 1도 모르는 여학생이었습니다. 다이앤 엄마 쪽 집안이 교회를 운영했거든요.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참고로 멕시코계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요, 항상 일요일 오전에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끝나면 가족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점심 딱 먹고 그런 집이었어요. 다이앤은 9살 때부터 우주 비행사가 꿈이었는데요. 마찬가지 데이빗처럼 진심이었어요. 아빠한테 아빠 나 나사 브로셔 좀 구해주면 안 돼요? 물어보고 고등학교 때는 혼자서 자기 스스로 막 공군에 갈까? 해군에 갈까? 나사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다 알아보고 장학금 받으려면 어떤 과목, 몇 학점 받아야 하지? 이런 점수 계산도 미리 하고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왜 그런 거 있죠. 자기한테 심취해 있다고 해야 하나요? 다른 학생들을 두고서요. 나는 너네랑 달라. 나는 우주 비행사가 될 몸이거든. 너네들 뭐 운동선수, 치어리더?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혼자 놀아요. 왜 내가 니네들 왕따 시키는 거다. 그런 느낌? 친구들도 없고 다른 학생들이랑 말 섞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뭐 그나마 똑똑한 애들은 뭐 공부 좀 한다 하는 애들은 너네는 나랑 대화가 좀 되네. 같이 숙제하거나 뭐 시험 준비하거나 딱 그 정도만 하는 거예요. 다이앤이 어느 정도로 이런 성적, 학교 생활에 집착을 했냐면요. 당시 다이앤 집이 좀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아빠는 해고당하고 엄마는 간호사 일을 하는데 간호사 일도 투잡으로 낮에는 병원에 가고 밤에는 막 출장 가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집에 전기료를 못 내 가지고 끊긴 거예요, 전기가. 그러자 다이앤은 왜 불이 안 들어와? 그럼 촛불이라도 켜야지. 촛불 켜고 공부하고 있어요. 90년대에. 이때가 클린턴 정부 자본주의의 전성기 때였습니다. 옆집에는 이미 저기 PC 들어와 가지고 윈도우 95 깔고 그걸로 공부하고 있는데 다이앤은 촛불 켜고 '나는 군인이 될 거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적에 집착했는지 알 수 있죠. 이유는 군인이 되어서 나사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가 되겠다. 그게 평생의 꿈이었어요. 다이앤은 성적뿐만 아니라요. 약간 그 성에 대해서도 '나는 고결하고 순수한 여자다.' 그런 마인드로 결혼 전까지 혼전순결을 약속합니다. 미국에는 순결 반지라고 있거든요. 퓨리티 링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걸 어릴 때 교회에서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또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왜 저스틴 비버의 전 여친 셀레나 고메즈가 이 반지를 끼고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12살 때부터인가 꼈는데 어느 순간 저스틴 비버랑 연애를 하고 나서 이 셀레나 고메즈 손가락에 있던 반지가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저스틴 비버 팬들이 막 "왜 없어? 반지? 잃어버린 건가?" 순결을? 이때 팬들에게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근데 뺄 수 있죠. 성인인데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티 팬들이 그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암튼 어린 여자친구들이 이렇게 소녀 때나 20대 초반 때 "나는 혼전 순결을 지킬 거야." 그러면서 이 반지를 꼈단 말이에요. 일부가 다이앤도 그랬어요. "나는 평생 혼전 순결을 유지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다녔고 또 주변에 좀 노는 친구들 있죠. 어린 나이인데 뭐 술 마시고 약하고 그런 친구들 있으면 막 경멸했어요.
벌레 보듯이. 저 쓰레기 같은 것들. 한 번은 다이앤의 사촌 동생이 아직 고등학생인데 임신을 한 거예요. 다이앤은 그 동생에게 "너는 얼마나 몸을 함부로 굴렸으면 임신을 할 수 있어? 더러워. 나한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 정도로 자기의 그 순결 지키는 것에 철두철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같은 학교 학생 데이빗이었습니다. 일단 둘이 공통점이 있죠. 군대에 간절히 가고 싶어 한다. 뭐 둘 다 모범생이고 아싸 기질이 있는데 공부는 또 잘해. 관심사도 비슷하고. 원래 둘은 알고 지낸 사이긴 했는데요. 이 시니어 학기 때 군 사관학교에 지원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둘이 급격하게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연인까지 된 거예요. 일단 다이앤이 봤을 때도 데이빗이 너무 멋있죠. 뭐 주니어 ROTC 활동도 하고 똑똑하고 잘생겼고 내 남친으로 너무 완벽해. 데이빗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다이앤이 나랑 같은 결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둘이 연애를 시작한 게요.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넉 달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사이가 아니에요. 당시 데이빗은 공군 사관학교 지원을 마친 상태였거든요. 파일럿 되려고. 다이앤은 나도 데이빗이랑 같이 공군에 갈래. 그 학교 가고 싶어. 근데 이미 마감 기한이 끝난 거예요. 다이앤은 그럼 나는 해군 사관학교에 가서 졸업을 하고 나중에 공군으로 바꾸면 되겠지? 뭐 이런 시스템이 있나 봐요. 트랜스퍼 해주는 뭐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다이앤은 어떻게 해서든 데이빗과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 그 생각을 하고서 해군사관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앤 목표는 원래 나사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공군도 좋고 해군도 좋고 뭐 어디 다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사에 들어가도 좋다. 근데 데이빗을 만나고 나서는 데이빗과 함께 미래를 해야겠다.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을 기다리면서 둘은 과제도 같이 하고 부족한 공부가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뭐 집도 왔다 갔다 해요. 부모님들이 다 좋아했대요. 너네는 완벽한 군인 커플이 될 거야. 또 데이빗이 다이앤을 정말 이 공주님처럼 우쭈쭈 매일 학교에 데리러 가고 집까지 태워다 주고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그러다가 데이빗이 물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어느 날 이제 밤에 제안을 했어요. "다이앤, 우리 오늘 함께 있지 않을래?" 둘 다 지금 18살 혈기왕성할 때 아니에요. 근데 다이앤은 어쩌지? 반지 끼고 있는데? "그건 안 돼. 나 혼전 순결주의거든." "근데 있잖아.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야. 조건이 있어. 나랑 약혼하자." 다이앤은 데이빗이 "너랑 평생 함께 하겠다. 결혼까지 약속하겠다. 그러면 이 반지 빼고 이제 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이 순결 반지는 빠지고 약혼 반지가 들어옵니다. 이후에 둘이 이제 뜨밤을 보내고 부모님에게도 다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 우리 5년 뒤에 사관학교 졸업하면 그때 결혼할 거야. 나 이미 반지 뺐어요. 반지 없어." 심지어 결혼 날짜까지 잡았어요. 2000년 8월 13일로. 참고로 이 시기는 둘 다 사관학교에 합격한 시기입니다. 데이빗은 공군사관학교, 다이앤은 해군사관학교. 마지막 체력 검사만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식은 학교 생도들이 사용하는 교회에서 하면 되겠다. 저는 순백 웨딩드레스 입을 거고요. 데이빗은 제복을 입는 게 어울리겠네요. 우리 가족들은 텍사스에 있으니까 버스를 하나 빌려가지고 다 같이 이동하면 되겠다. 이미 다 결혼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다이앤은 허락한 거지. 뜨밤을 허락한 거지. 이렇게 둘은 끈끈한 커플이 되었습니다. 이제 약혼한 사이예요. 이러는 동안에 바로 그 에이드리안의 살인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데이빗은 처음에 용의자로 살짝 의심을 받았는데 조사받고 나서 경찰은 얘는 모범생인데 여자친구랑 둘이서 저 군대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애들 아니야? 아유, 뭐 살인은 무슨. 데이빗 딱 한 번 인터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후에 경찰은요, 데이빗 말고 다른 용의자들, 에이드리안의 남자친구나 뭐 집 주변의 성범죄자들, 또 에이드리안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친구들,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하는데 별 성과 없이 몇 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유가족들은 그 슬픔을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죠. 애초에 에이드리안의 부모가 이 동네에 이사를 왔던 이유가 교육, 또 자식들 안전 때문이었는데 딸이 들판에서 총에 맞아 죽었어요. 범인도 안 나와.
엄마 린다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고요. 나중에는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심령술사를 찾아갑니다.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 점쟁이가 그 죽은 딸 옷이나 신발 이런 걸 입고 다녀. 또 에이드리안 방에 불도 항상 켜둬. 그래야 범인이 잡혀. 그래서 엄마가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다 따라 있어요. 애들이랑 가방 메고 다니고 애들이랑 방에는 불을 항상 켜두고 밤낮 상관없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또 당시 학교에선 추모식이 열렸는데요. 린다는 지금 범인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혹시나 같은 학교 학생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전교생이 상대로 하는 그런 추모식을 안 하고요. 입장권을 줍니다. 초대장을 주면서 에이드리안이랑 가까운 뭐 친구들, 친지들, 가족들, 또 크로스컨트리 팀 선수들 이렇게만 초대를 했는데요. 데이빗은 이 운동팀 선수였으니까 초대장을 받고 참석한 거예요. 와서 막 벙벙 울었대요. 에이드리안 이렇게 울었대요. 그 모습을 보고 린다는 아, 내가 처음에 데이빗 의심했는데 저렇게 슬퍼하는 걸 보니 참 미안하네. 몇 달 뒤에 다이앤이랑 데이빗은 무사히 이 시니어 학기를 다 마치고 사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데이빗은 콜로라도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로 갔고요. 다이앤은 메릴랜드에 있는 해군사관학교로 가요. 둘은요, 텍사스 포트워스라는 잡지에 실리기도 했어요. 군사 생도 커플 타이틀 딱 달고서. 왜 이거 우리 동네에 현수막 거는 거 있죠. 뭐 어디 뭐 순두부집 둘째 아들 누구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커플이 찢어지게 됐죠. 이 둘의 학교가 꽤 멀어요. 메릴랜드는 동부에 있는 주고 콜로라도는 중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얘네는 롱디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다이앤이 학교에서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이, 남자 생도입니다. 그리고 같은 방 쓰는 룸메도 둘이 있었어요. 맨디랑 제니퍼. 다이앤은 한날 얘네랑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들은 좀 신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다이앤이 어린 나이에 벌써 약혼까지 하고 얼마나 사랑하면 약혼까지 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다이앤, 넌 데이빗을 위해서 어떤 것까지 할 수 있어? 무엇이든 하지. 그럼 살인도 할 수 있어? 당연하지. 사실 말이야, 데이빗이 나 때문에 저지른 살인이 있어. 처음에 친구들은 저게 사실일까? 뭐 허풍 아니야? 아, 저거 허세일 거다, 허풍일 거다. 그냥 의심만 하면서 하루가 지났는데요. 너무 찝찝한 거예요. 또 사관학교에서는 미드쉔맨이라는 이 생도들, 앞으로 장교가 될 생도들이 지켜야 할 아주 아주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생도는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어떤 식으로든 법을 어긴 다른 생도를 목격한다면 즉시 학교에 보고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갓 입학한 이 신입 생도들, 군기가 얼마나 바짝 들어 있었겠어요? 다음날 바로 신고를 합니다. 이후에 사관학교에서는 무슨 소리지 이게? 뭐 살인이 저질렀다?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이 학교에 소속된 변호사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처음에 이게 에이드리안 사건인 줄은 몰랐어요. 다이앤이 뭐 피해자 누구다 이런 이름까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변호사가 다이앤 고향 텍사스 그중에서도 달라스, 포트워스 이 지역 경찰서에 수소문을 해보니까 아니 몇 달 전에 다이앤이 졸업한 맨즈필드 고등학교 그 학교에서 어떤 여학생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수면 위로 드러난 거예요. 며칠 뒤에 맨즈필드 형사들이 다이앤을 찾아왔어요. 이 사관학교로. 다이앤은 뭐야? 왜 왔지? 불안해하는 눈빛으로 인터뷰를 받는데요. 아, 형사님. 그건 거짓말인데요. 제가 좀 쿨해 보이려고 애들한테 좀 장난친 거예요. 형사들은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쎄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딱히 증거가 없으니까 일단 돌아갑니다. 맨즈필드로. 근데 학교에서는 다이앤, 너 일단 집에 가라. 더 이상 다른 생도랑 같이 훈련받는 건 어려울 것 같다. 집에 가서 기다려. 돌려보냅니다. 텍사스로 가는 비행기표 끊어주면서 이제 가라고 했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징계를 받았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얘가 정말 살인자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자였습니다. 그렇게 다이앤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비행기 표가 경유표였거든요. 메릴랜드에서 아틀란타를 거쳐서 텍사스로 돌아가는 그런 표였는데 다이앤이 애틀란타에서 비행기 표를 바꿔가지고 콜로라도로 갔어요. 데이비 만나러. 둘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왜 이 시점에 빨리 남자친구를 만나야 했을까? 그렇게 헤어진 뒤에 이번엔 형사들이요. 맨즈필드 형사들이 데이빗을 찾아갑니다. 데이빗도 마찬가지. "아 형사님, 그 다이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진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근데 다이앤의 그 룸메들이 학교에서 진술한 그 상황이 너무 구체적이었던 거예요. 분명 다이앤은 남자친구 데이빗을 시켜서 여학생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엔 1996년 9월 6일에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10개월 만에 다이앤과 데이빗이 1급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데이빗이 자백을 합니다. 형사님, 사실은요, 다이앤이랑 저랑 에이드리안 죽였어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다이앤이 계속 죽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서 죽인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니, 다이앤이랑 에이드리안이랑 어떤 원한이 있었길래 죽이라고 시켰을까? 이 이야기는요, 사건 발생하기 한 달 전인 11월 초로 돌아가 볼게요. 데이빗이랑 에이드리안이 같은 크로스컨트리 팀 선수였죠. 이 둘이 원정 경기를 가게 된 거예요. 단둘이 간 건 아니고 당연히 뭐 코치진 다른 선수들 함께 있었을 텐데 분명 둘이 친하지 않았는데 이때 원정 경기를 가게 되면서 둘이 가까워집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둘이 버스를 같이 탔는데 뭐 옆자리였는지 아님 이 원정 경기가 하룻밤 자고 오는 거였거든요. 뭐 모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는데 다시 맨즈필드로 돌아왔을 때 이 둘 사이에 뭔가 이상한 기류가 있었던 거예요. 경기를 갔다가 돌아온 날 밤에 학교에 도착을 했어요. 데이빗은 에이드리안, 내가 집까지 태워줄까? 그래? 좋아. 이렇게 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잔 거예요. 차를 저기 으슥한 데 세워두고. 둘이 같이 이제 그랬는데 사실 에이드리안이요. 다이앤이랑은 정말 정반대의 성향이었거든요. 다이앤은 옷도 조금 수수하게 입고 화장도 잘 안 하고 그런 타입이었다면 에이드리안은 화장도 좀 진하게 하고 자신감 있게 노출도 하고 막 그런 타입이었어요. 어쩌면 이런 반대 모습에 데이빗이 좀 끌렸던 건지 그는 약혼녀가 있는데도 망각을 하고 약혼녀가 자기 순결을 줄 만큼 이 데이빗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동적으로 이런 일을 벌입니다. 이게 정말 원나잇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둘 다, 그러니까 둘이 차에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데이빗도 그렇고 에이드리안도 그렇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또 이후에 둘이 뭐 만나가지고 관계를 이어간다든지 그런 일도 없었고, 뭐, 너 나랑 잤으니까 우리 어떻게 할 거냐? 너 파혼할 거냐? 이런 대화조차 없었어요. 그냥 뭐 하룻밤 즐긴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이 둘만의 비밀로 끝나나 했어요. 그런데 이날 이후에 데이빗의 행동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다이앤이 봤을 때는 아니 뭐 애가 안절부절 못하고 뭐 화장실 가고 싶어 하는 애처럼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 여자의 촉이 딱 온 거예요. 다이앤은 데이빗, 너 무슨 일 있지? 분명 뭔 일이 있는 거야. 빨리 말해봐. 데이빗은 그냥 제발저린 거예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면 안 들켰을 텐데 자기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불었어요. 사실 얼마 전에 에이드리안이랑 잤어. 다이앤은 에이드리안이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그냥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뭐? 그 여자랑 잤다고? 다이앤에게 이 잠자리가 어떤 의미예요? 혼전 순결까지 지키면서 절대 안 돼. 내 평생을 책임질 사람이랑만 할 거야. 그렇게 소중하게 지켜오고 있던 그 순결을 데이빗이랑 약혼까지 하고서야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대가 바람을 폈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고귀하고 순결한 내 영혼을 이렇게 버리는 느낌? 내 정직한 인생을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정말 분노할 것 같아요. 저라도 같은 여자로서 '내 악혼자가 바람을 폈어? 뭐 원나잇이든 아니든 그게 뭐가 중요해. 딴 여자랑 잤어?' 참을 수가 없죠.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다이앤의 경우는요, 일반인보다는 이 분노가 더했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문가들이 다이앤을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라고 봤어요. 제가 아까 잠시 언급을 했지만 "나는 달라. 나는 특별해. 공부 못하는 니네들 같이 어울릴 수 없어." 자기 애에 심취해 있었거든요. 이게 스스로를 사랑하는 건 되게 좋은 의미예요. 하지만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특별하고 남들과 다르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대접받아야 한다.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이 살다 보면 부당한 일도 겪고 슬픈 일도 겪고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든지 뭐 그게 죽음일 수도 있고 불륜일 수도 있고 우리 누구나 겪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이런 슬픔을 겪는단 말이에요. 또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좀 큰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데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가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되냐? 자해를 한다거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가스라이팅하거나 심하게는 법을 어기기도 합니다. 다이앤은 "네이빗이 바람이 폈다." 이 얘기 듣자마자 막 소리 지르고 뭐 거의 1 시간이 넘게 비명을 지르면서요. 벽에 머리를 막 쿵쿵쿵쿵 박아요. 그리고 데이빗한테 야구바따를 들고 와서 뭐 쇠파이프라고 하는데 야구바따겠죠? 그런 걸 들고 와 가지고는 "너가 어떻게 내 순결을 짓밟을 수 있어." 막 휘두르고 심지어 유리를 깨 가지고 그 조각으로 손을 긋는 신용까지 합니다. 데이빗은 말렸죠.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정말 잘못했어." 다이앤은 진짜 미친년처럼 울부짖으면서 당시 다이앤이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당했어요. 그 왼쪽 손을 다친 상태였거든요. 철심 박린 수술을 하는데 하지만 이게 뭐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가는 데 지장이 있다거나 체력 검사하는 데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수술 잘 끝내고 회복하면 되는 건데 다이앤은 "내가 지금 손도 지금 병신돼 가지고 우리 집은 또 돈이 없어서 다 쓰러져 가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너가 내 순결까지 더럽혔어?" 이 순간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 있을 때 벽에다가 머리를 막 쿵쿵 박고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는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바닥에도 머리를 박고 여기가 다이앤 집 앞이었어요. 앞마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곤 결국엔 "죽여! 죽여!" 에이드리안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데이빗 너가 에이드리안을 죽여야 한다." 이게 무슨 논리예요? 이게 뭔 상관인데. 데이빗이나 에이드리안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화가 나죠. 야구 빠따로 때리고 싶고 머리 쿵쿵 박고 싶고 정말 자해를 부를 정도로 화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과 살인은요. 무슨 이유에서이든지 이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아이 똥 밟았네.' 하고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분할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대로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서 헤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다이앤은 살인이 해결 방안이래요. 데이빗은 "알았어. 알았어. 내가 죽일게. 그러면 너의 분이 풀리겠어? 그렇게 할게." 오케이 합니다. 이렇게 둘은요 거의 1달 동안 살인 계획을 세워요. 원래 계획은 에이드리안을 납치해서 목을 졸라서 살해한 다음에 그 시신이랑 데이빗이랑 둘이 성관계하는 걸 다이앤이 지켜보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시신을 유린해야지 다이앤의 자기의 그 순결이 다시 돌아온대요. 근데 다이앤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오컬트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한 의식처럼. 그렇게 데이빗과 시신이 관계를 하고 나면 그 시신을 호수에 유기하는데 치밀하게 계획을 합니다. 무거운 돌을 끈에 묶어 가지고 시신이랑 함께 묶어 가지고 호수에 잘 가라앉도록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 사건이요, 우발적으로 저지른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서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뒤에 사건 전날 전화를 했어요. 데이빗이 에이드리안에 전화를 해서 나중에 내가 부르면 나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통화한 걸 엄마 린다가 듣고 있었던 거죠. 데이빗? 데이빗 누구지? 그랬던 거예요. 밤 12시쯤에 데이빗의 픽업 트럭이 집 앞에 왔는데, 이때 또 에이드리안의 동생이 아이 저 차 뭐지? 왜 남의 집 앞에 차를 댔지? 한번 쳐다봤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에이드리안은 차에 올라탑니다.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데이빗이 운전하는 대로 이렇게 시골길을 따라 쭉 가는데요. 에이드리언은 얘가 지난번에 나랑 그러고 나서 나한테 뭐 사심이 생겼나? 또 관계를 원하는 거야? 좀 긴장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 차 뒤에 뒷좌석에는 다이앤이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숨어 있었어요. 이윽고 한적한 곳에 도착을 하자 다이앤이 스물스물 기어 나와가지고 무방비 상태인 에이드리안의 뒤통수를, 이 차 안에 데이빗 운동할 때 쓰는 덤벨이 있었다고 해요. 뭐 못해도 뭐 12파운드, 15파운드 됐겠죠. 그걸로 에이드리안의 머리를 쿵 내려칩니다. 그래서 에이드리안 시신에 이 두개골이 함몰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이앤은 덤벨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쿵 때리면 금방 에이드리안이 기절을 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정신이 있어. 에이드리언은 막 소리 지르면서 창문 밖으로 도망을 칩니다. 데이빗은 옆에서 아니 그 영화 보면 그냥 한 번 때리면 죽던데 왜 안 죽지? 그렇게 들판에서 죽기 살기로 뛰어가는 에이드리안에게 탕! 탕! 데이빗이 두 발의 총을 쐈어요. 한 발은 에이드리안 이마, 한 발은 볼. 이후에 데이빗은 에이드리안이 완전히 쓰러진 걸 보고서 이렇게 시신을 어떻게 수습하거나 그럴 용기가 안 생기더래요. 그냥 차로 빨리 도망쳤고 다인이랑 둘이서 도망갑니다. 이때 둘이 동시에 속삭였던 말이 I love you. 근데 한 2분 정도 지났을 때쯤 긴장감이 좀 떨어지고 약간의 막 흥분되던 그런 심장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쯤에 갑자기 다이앤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데이빗,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됐어. 아니 자기가 시켰잖아요. 다인이 원한 거 아니에요? 데이빗은 동의한 거고. 근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불과 몇 분 뒤에 뉘앙스가 약간 너 왜 그랬어? 소름 돋지 않아요? 이렇게 둘은 어마어마한 살인사건을 저질러 놓고 군인이 되겠다면서 정의로운 사관생도가 될 거다. 지들 갈 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체포된 다이앤이랑 데이빗은요, 같은 구치소에 수감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둘이 뭐 편지도 주고받고, 면회 오는 사람에게, 나 데이빗 아직 사랑한다고 전해줘요.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재판 때요, 다이앤은 사실은 제가 데이빗에게 통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에이드리안 죽일 생각 없었거든요. 그냥 현장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데이빗이 다 꾸민 거예요. 저도 피해자예요. 그러면서 근거로 제출하는 게 뭐냐면요. 데이빗이 다이앤 사관학교에 있을 때 너가 앞으로 지켜야 할 것들 이렇게 적어준 게 있어요. 쪽지에.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남자들이 너의 방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남자 해군이랑 업무 외적으로 대화를 나누지 마라. 여자든 남자든 누가 널 껴안거나 만지거나 한다면 당장 때려 눕혀야 한다. 일주일에 최소 30페이지 이상의 이메일을 써라.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걸 보여주면서 이것 보세요. 데이빗이 저를 가스라이팅 했어요. 저를 강압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경찰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통제라기보다는 약간 어린 커플들이 만든 생각 없는 규칙 같은 거? 왜 싸이월드 감성도 옛날에 우리 뭐 프로필 사진은 우리가 뽀뽀한 사진으로 해야 된다. 모든 이성의 연락처는 삭제한다. 이런 연인 간의 가벼운 규칙들?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경찰들은 그렇게 봤어요. 또 데이빗 입장에서는 다이앤이 이제 남녀들 함께 생활하는 그런 공동 생활을 하니까 또 구는 여자가 현저히 적은데 당연히 신경이 쓰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걸 뭐 통제당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인 현장에 있었다라는 증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 사관학교 생도들이 증언을 다 해요. 그 룸메이트 둘이랑 다이앤이랑 친하게 지내던 남자 생도 제이도 진술을 합니다. 분명 다이앤은 자기가 시켜서 데이빗이 여자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데이빗이랑 다이앤 사이에 이 두 커플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든다? 그럼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죽여야 한다고 말했어요. 전혀 죄책감도 없었고 아무렇지도 않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데이빗 주장은 어땠을까요? 완전 반대였죠. 오히려 제가 다이앤에게 통제를 당했고 다이앤이 제가 바람핀 거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저에게 살인을 시켰습니다. 아니 둘이 살인을 저지를 만큼 단단한 사랑했던 거 아니에요? 이제는 법 앞에서 사랑도 우정도 남을 게 없었나 보죠? 당시 데이빗은 살해할 때 썼던 총기를 자기 다락방에 숨겨뒀거든요. 경찰이 수색을 해보니 9mm 권총이 발견됐어요. 이게 다락이 데이빗 방에 있는 천장을 통해서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가족들이 데이빗이 집에 이런 총을 숨겨뒀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데이빗도 정말 어이가 없는 게 나중에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사실은 에이드리안이랑 잔 적 없어요. 그냥 다이앤 질투하게 하려고 거짓말했는데 걔가 흥분해서 살인이 벌어진 거예요. 수사하던 경찰들은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 그거 사실이야? 뭐 여러 번 캐물으니까 다시 또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변호사가 시켜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에이드리안이랑 잔 거 맞아요. 장난하냐고 지금. 아마도 변호사가 이 살인의 근본적인 원인이 데이빗이 바람을 핀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서 거짓말을 시킨 것 같아요. 그냥 안 잤다고 하자. 근데 오히려 이게 데이빗에게 불리하게 가니까 다시 또 번복을 한 거죠. 에이드리안이랑 잤는데 안 잤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다시 또 잤다고 말을 하고. 이런 수사를 무려 9개월 동안 이어갔는데요. 에이드리안 가족들, 특히 엄마 린다, 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것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 딸을 죽여놓고서 서로 죄를 미루고 있어요? 핑퐁하고 있어요? 거기다 데이빗은 에이드리안이랑 잤네, 안 잤네, 뭐 자기 형량 적게 받으려고 머리 굴리고 있고. 린다 진짜 살인 충동 생길 것 같은데요. 또 범인들이 정말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관 생도들이었어요. 잡지에도 나오고, 아유, 뭐 선남선녀네. 칭찬이 자자했던 커플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고 결점 하나 없어 보이는 이 커플들이 살인을 저질렀어? 유가족은 물론이고요. 텍사스 주민들, 미 전역에서 공분을 일으켰어요. 지금도 있지만 당시에도 코트TV라는 재판을 생중계해주는 채널이 있었거든요. 1998년도 2월에 이들의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합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는 거겠죠. 검찰은 예상했던 대로 사형을 구형했어요. 참고로 텍사스는요, 미국에서 사형이 가장 활발하게 집행되고 있는 주 중에 하나예요. 재판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렇지, 사형이지 끄덕끄덕 했는데 에이드리안의 엄마 린다가 저 두 사람 사형은 면하게 해주세요. 자식을 잃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자식을 잃게 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선처해 줍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자기 딸을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한 그것도 어이없는 이유로 죽였는데 이 선처가 가능한가요? 1998년 7월에 사건 발생 거의 3년 만에 이 둘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40년 뒤 가석방 신청 가능한 종신형이었어요. 따라서 아직도 둘은 지금도 수감 중이고 아마도 이들이 60세가 될 때 그때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수감 중인 데이빗은 자기 죄를 다 인정했고요. 재판 때는 서로 죄를 미루면서 유죄 인정 안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만약에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유죄를 인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반성 아닌 반성을 하기도 했어요. 반면에 다이앤은 끝까지 저는 피해자입니다. 통제당해서 살인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Did you make him do that, Diane? No.
다이앤은 그 덤벨 내려친 거 직접 한 거예요, 본인이. 근데 끝까지 그것 때문에 죽은 거 아니라고. 에이드리안이 죽은 겁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항소 준비를 하는데요. 다 기각이 됐어요. 참고로 다이앤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이게 가장 최근 다이앤 모습이에요. 아마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나이가 한 40대 중반인데 이 모습은 30대에 찍은 사진인데요. 결혼을 했어요. 감옥에서. 왜 죄수들끼리 펜팔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 펜팔로 편지로 연애하다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절도범이랑 웬 잡범이랑 편지로 연애하다가 2003년도에 결혼을 합니다. 대리 결혼이라고 하던데요. 이 혼인 신고할 때 법원에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다이앤 엄마랑 엄마 남자친구가 이들을 대신해서 혼인 신고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혼전순결을 강조하고 남친이 바람피워서 자기가 더럽혀진 거라고 살인까지 저지른 여자가 얼굴 한 번 안 보고 죄수랑 결혼을 해요? 뭐 이런 케이스를 종종 보긴 했어요. 죄수들끼리 결혼을 하는 그런 케이스를 보긴 했는데 그렇지만 다이앤은 이 사람이 너무 모순적이지 않아요? 자기가 무슨 성모 마리아처럼 특별하고 고귀한 여성인 척했던 사람이 이런 결혼을 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얼마 안 가서 이혼도 합니다. 5년 만에. 뭐 오래 가겠어요, 이런 관계가. 아무튼 둘은 60세가 되면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뭐 그때는 반성하지 않을까? 나이가 들어서는 조금 변화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또 제 영상 보시면서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영상을 봐주시는 것도 좋지만 구독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주에 한 번씩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목요일 저녁 9시에 하고 있는데 2주에 한 번이기 때문에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제가 항상 공지를 합니다. 커뮤니티에. 공지하면 그때 꼭 놓치지 마시고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